그냥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보수주의 운동을 평가한다 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하고 보수는 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가 좀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과연 철학적으로 보수주의가 정립됐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는 약간 피하겠습니다. 뭐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뭐하고 기라고 하기에도 또 뭐하고.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세력,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싫어하던 좋아하던 또 본인이 속하다고 느끼던 안 했던.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쉬운 얘기부터 하죠. 혹시 민 대표님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공부 삼아 봤습니다. 아, 공부 삼아 보셨어요? 저는 그냥 재밌어서 봤는데. 근데 이제 스토리도 뭐 가물가물한데요. 제가 이제 주목한 건 그 영화예요. 그 영화를 잘 보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의 현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예. 자,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 오뚜기처럼 일어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면 꼭 위대한 군인이나 학자나 뭐 정치인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대목은요. 거의 마지막 장면일 거예요. 마지막 장면으로 기억나는데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 그 주인공이 베란다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아버지랑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예.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뭐 대충 제가 정확하게 대사를 기억 못 합니다만은 뭐 아버지 나 이만하면은 잘 살았지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결론부터 보면 그분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그것도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봐요. 근데 아들, 딸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인데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제 완고하고 편협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굉장히 거기 행복하게 적어도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아들, 딸, 손자, 며느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베란다에 와서 그렇죠. 아버지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바로 그게 한국 보수 세력의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장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쨌든 무에서 전쟁의 폐허에서 유를 만들어냈고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뭐 정치 문제는 요즘에 약간 달라지면서 한때 강력한 정치 권력을 잡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념적 문화적 헤게모니는 갖질 못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걸 후대에는 전해주는 데는 일단은 실패했다. 자, 일단은이라는 말에 우선 방점을 찍고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태극기 부대니 뭐 물론 태극기 부대에도 젊은 분들이 있어요. 요즘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력은 이제 사실은 좀 연배도 있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해 못하는 다수의 뭐 이렇게 절대 다수인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젊은 세대를 보고 한탄을 하는데 바로 그들한테 어떤 이념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갖지 못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말씀드렸지만 정치 경제 권력을 상실한 구성리학적인 세력들이 거꾸로 대학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념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잡았다. 이게 이제 한국의 보수주의까지 몰라도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이 처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는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주자 성리학자들이 뿌리를 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대학을 거점으로 공산주의자가 돼서 보수 세력이 갖지 못한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꼭 공산주의자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뭐 하여튼간에 뭐 이런 좀 해석하기 좀 관념적이고,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지 못하고 뭐 이런 세력들이죠. 물론 이제 한때 이 보수 세력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70년대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고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면서 뭐 이념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도 일단이라고 붙여줬는데 실패했어요. 사실 거기서 추구했던 화랑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영미 서구식의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보수주의 가치보다는 굉장히 회고적인 또 이런 말씀 화내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일반 이거 조심스러운 문제 일본 그 무사도의 짝퉁 같은 이미지를
강력히 줬거든요. 박정희 말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국민교육 헌장도 보면은 일본적인 요소들이 꽤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젊은 세대한테는 어쨌든 간에 먹히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미국식 보수주의 그 5가지 가치로 하는 미국식 보수주의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의 보수 세력이 뭐냐? 그러면 저는 크게 한 4가지 세력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이것도 뭐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예.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 동의하실 겁니다. 우선은 건국 세력이 있다. 건국 세력, 그다음에 두 번째 호국 세력이 있고요. 호국 세력, 네. 그다음에 산업화 세력이 있고 산업화 세력,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세력의 일부. 민주화 이제 요 세력이. 일부라는 붙인 건 조금 나중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예. 있고 뭐 이 위에 이제 뒷세대는 이제 또 모르겠어요. 뒷세대의 어떤 뭐 미래 MZ 세대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건 조금 약간 미래의 문제고 예. 현재까지 뭐 4가지 세력이 있다. 4가지 세력이 지금 뭐냐라는 걸 설명을 하고 이들이 갖는 긍정적인 면과 또 이렇게 한계 같은 건 아마 물론 한계를 제 주제에서 말씀드린 게 그 자체가 웃긴 얘기인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드려보시죠. 우선 이제 건국 세력을 보면요. 2가지 세력이 결합했습니다. 물론 딴 세력도 있지만 가장 큰 두 덩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표현하겠다는 친미 기독교 세력 예. 이게 있었습니다. 이 세력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구한말부터 해갖고 네. 바로 구한말의 그 개화, 친미 개화 운동을 해서 이제 3.1 운동을 하고 민주주의 공화정적인 가치를 만드는 세력이에요. 네. 근데 이들 세력은 사실은 좀 소수였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만으로는 집권하기 힘들었고 이들을 받쳐준 또 강력한 세력이 뭐냐면 호남의 이거 표현이 좀 거칠지만 개화 지주 세력들이라고 할까요? 개화 지주. 이건 좀 확실한 개념은 아니고 그냥 약간 임시입니다. 네, 주로 대표적인 게 김성수라든지 김성수요. 네. 뭐 그 같이 했던 김현수라든지 뭐 나중에 장덕수, 송진우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앞에 것과 분리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은 주로 이제 아까 말한 이승만, 서재필 뭐 이런 세력들은 약간 중인 계급 내지는 몰락 양반 출신인 반면에 예. 이쪽은 어쨌든 간에 뭐 누구는 김성수 일가가 뭐 별거 아니었는데 김성수 때 일어났다는 주장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부를 갖고 있는 예. 주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주 토 세력들이었어요. 다만 전통적인 양반 지주 세력과는 다른 거는 이들은 근대화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근대화 교육이 또 재밌는 건 아까 이승만 그룹과 달리 미국식 교육보다는 예. 일본식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영국 유학을 봐도 있더라고요. 예. 좀 대부분이 일본식 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의 근대화 사상 그러면서 막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한국의 전통적인 뿌리를 가졌고요. 예. 이 세력들이 나중에 또 이승만하고 어느 정도 달라지면서 사실은 그 한민당 세력이 민주당의 모태가 되긴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력은요. 이게 첫 번째 건국 세력이면 세력? 이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두 번째 이제 호국 세력인데 호국 세력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호국을 위해서 앞장섰지만 가장 중심적인 이제 리더 그룹은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군인들. 사실 이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누구는 뭐라고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다가 이게 실패하니까 결국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전면적인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침략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저는 6.25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때 몸바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예. 이들의 중심을 보면 이제 뭐 학도국병 뭐 이런 용감하게 싸우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언제나 이제 뭐 다 병사의 열성이 있지만 다 지휘부라는 게 있겠죠. 지휘부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군 혹은 특히 만주군 출신의 장교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테크노크라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해석가에서.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 당시 때 뭐 일본의 친일파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재밌는 질문은요.
일본 만군사관학교 나오면은 다 친일파고 경성제대나 동경제대 나오면 친일파가 아니고 그래요. 예.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서울대의 전신 경성제대 그거 다 나왔으면 친일파 아닙니까? 예. 근데 왜 만군사관학교 나오면 친일파고 경성제대 나오면 아니에요? 오히려 경성대대가 더 그럴 것 같은데. 뭐 하여튼간 예. 논란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 계급이 뭡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장군이 된 사람이라든지 대부분이 뭐 우리로 치면 대령이죠. 대령급에 이뤘던 이런 사람들은 창군에 거의 관여 안 합니다. 예. 대부분이 창군했던 사람들은 보면 그 당시에 중위 예. 잘해야 대위들이 이제 창군합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최병덕 나중에 장군 일본군 소자가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소자만 하도 소령만 하도 높은 거고 대부분이 중위 대위들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중위 대위가 그렇게 높은 계급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는요. 박헌영이가 8월 태제를 쓰면서도 뭐냐면 뭘 환영을 하냐면 이 당시에 장교 출신을 대환영합니다. 군대를 만들려면 뭐 알아야 돼. 그렇게 따지면요. 제4.3 한물한 김달삼이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 김달삼 밑에서 있었던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도 학병 출신 장교 출신입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친일파가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 뭐 좌든 우든 간에요. 예. 사실 군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하던 시절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까덤 때 백선엽 장군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인민군 장교로 영입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전쟁을 맞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죽고 그다음에서 빨리 승진들 하게 되죠. 예. 자, 얘기를 화제를 약간 바꾸면요. 이 호국 세력 단회죠. 호국 세력이 한 축을 이뤘던 육군사관학교 중에서 8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648기죠? 네, 648기를 왜 얘기하냐면 이건 간단해요. 이들이 5.16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장군을 모시고 이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왜 주역이 됐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왜 하필이면 8기일까? 첫 번째는요. 648기가 전사 비율이 제일 높았던 기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뭐 648기가 용감도 있지만 꼭 특별히 용감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분들이 유교가 났을 때 바로 계급이 소위 중이었던 때입니다. 소위 중이죠. 진짜 대위도 안 나왔을 때예요. 예. 대본이 중이었고 일부가 제가 알기로 좀 약간 진급이 약간 늦은 분들이 소위 예. 고참 소위로 전쟁 때 전쟁 문제 모르셔도 알지만 전사율이 제일 높은 계급인 소위 중입니다. 차라리 쫄병은 낮고요. 대위쯤 돼서 중대장만 돼서 약간 뒤에 있어요. 이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게 다 소위중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총알이 어떻게 날아가면 소위중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뭐 좀 지어낸 얘기인데 총알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게 전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전사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부상 경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으로 또 욕을 먹는 대상이 된 그 김영욱 전 중앙정부장 같은 경우도 몸에 수류탄 파편을 갖고 산 사람에서 그 사람 공항 출입할 때 문제가 여러 번 됐던 사람이고 그 사람도 뭐 부상을 여러 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옆에서 죽는 걸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생관이랄까 이게 굉장히 단호한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한테 약간 기분 나쁜 표현하면요. 이분들이 또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진급들이 안 되던 얘기예요. 왜냐면 요즘처럼 육사가 4년제도 아니고 심하게 몇 개월 이렇기 때문에 육사 기간 높다 그래서 그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도영 중장 5.16 났을 때 육군 참모총장이었지만 장도영 중장이 박정희 소장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고요. 그다음에 648기 아마 이들이 30대 후반이었을 텐데 장도영 중장도 뭐 40이 됐나 뭐 이 정도일 거예요. 요 나이 몇 살 차이가요. 계급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왜냐? 군대가 한 10만 군대 하다가 60만 대군이 되니까 조금만 앞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표를 다 달아요. 그렇죠. 그래서 645기 뭐 이때는요. 심하면 사람만 남아 있었으면 좀 편이 과장된 거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별 달았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정도만. 근데 648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렇게 제일 전투에서 많이 죽고 그랬는데 5.16에 일어난 직후에 잘해야 중령이고 보통 소령들이었어요. 왜냐면 칭식이 전에 묶여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정일권 장군 같은 경우가 만 30에 별 단단 말이에요. 이 29인가? 또 뭐 횟수 뭐 그 정도에 별 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러나진 않는 거예요. 30대 다 장군돼 갖고 뭐 정년퇴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나이 몇 살 아니거나 심하게 많은 수도 있어. 이 사람들이 위가 채워져 갖고 정년은 멀고 안 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의 이제 미국 유학들 많이 갔다 오고 언어 연수 정도까지 치면 정말 많죠. 제가 이제 과장된 농담 하나 들은 거는 남산에서 짱돌 3개 던지면은 하나는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한테 받는다. 뭐 이런 물론 이제 과장된 얘기죠. 이제 그 정도로 많을 거고 아마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유학까지는 몰라도 언어 연수라도 뭐 갔다 오신 분들 많을 텐데 1950년대 미국을 갔다 온다는 것은요. 아마 좀 심한 과정을 하면 요즘에 달나라 가는 것보다는 좀 쉬웠겠지만 달나라 가는 것보다 쉬웠겠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를 박사라 부르는 게 뭡니까? 그 정도 미국 박사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고 해요.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통계가 없는데 1958년인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미국에서 정식으로 박사길 받아온 사람을 쳐봤더니 그게 한 100명 정도 됐다. 뭐 이런 기록을 본 기억이 나요. 뭐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데 어마어마한 비율로 유학을 갔다 온 집단이 있어요. 이게 군인. 특히 육사 8기를 전원 세대예요. 왜냐? 이들은 짧게는 6개월, 보통 2년짜리들. 길게는 4년 이상도 가는데 보통 2년 정도를 갔다 옵니다. 왜냐? 군사학교들 갔다 온 거예요. 미국이 당장 이제 한국군한테 작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뭐냐? 뭐 참모학교 이런 데 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과 교육을 받고 옵니다. 왜냐? 돌격 앞으로 하는 보병소대장은 뭐 대학생 출신 그런 사람들 좀 훈련시켜서 그 당시에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모욕적인 표현이 좀 이거 아닙니다. 굉장히 용감했겠지만 갑종장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교 집단이 뭐냐면 탱크를 움직이고 야포를 쏘고 공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이공계 교육을 받고 와서 만약에 학위를 받고 오면은 편입되고 이학사들을 갖고 이학사 공학사들이 돼서 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나이 이제 뭐 30대 같은 분들 전쟁을 겪어갖고 동료 전후 죽는 거 무지 많이 보고 처참한 거 보고 고지에서 육박전하고 사는 사람이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 가서 한 2년쯤 이공계 교육을 받고 와요. 이때 미국에서 들은 얘기도 정말 눈물 나오는 얘기들 많아요. 물론 후일담으로 이제 과장된 얘기도 합니다만은 뭐 심한 경우에 참 미국 가서 제일 보고 감격하는 게 어디냐? 슈퍼마켓이었다는 거예요. 풍족함? 그렇죠. 요즘에 뭐 그 슈퍼마켓을 볼 때 우리가 동네 슈퍼마켓 수준인데 슈퍼마켓에 가보니까 뭐 없는 물건이 없고 말이죠. 야,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될까?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나쁘게 하면 굉장히 친미주의자들이 되는데 뭐 복잡한 얘기 별로 없고 미국 그냥 위대한 거예요. 뭐 이렇게 넘쳐흐르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무기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공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왔으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맨날 정치에서 뭐 자유당 민주당에서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도 이해 안 되는 거 갖고 싸우고 무슨 무슨 개헌을 하느니 하여튼 간에 뭐 하느니 뭐 이러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 정치인들이 존경스럽습니까? 안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 안 존경스러우냐? 정치인들의 주력이 뭡니까? 미안하지만 양반 지주집 아들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자식들 나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저 자식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용감한 것뿐만 보니까 맨날 쓸데없는 탁상공론하는 것 같아. 자기네들은 다 이 근데 과학 기술을 배워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한번 뒤엎자. 충분히 이런 생각이 아주 강했고 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실사구시 뭐 이렇게 근대화 이런 걸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두 번째 세력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산업화. 산업화 세력은 물론 이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양반 가문 출신이라지만 뭐 정지용 회장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꾸로 저는 존경으로 해야 하는데 진짜 뭐 별별 있는 집안에서 그냥 진짜 무단 가출하듯이 서울을 넣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들 전쟁 겪으면서 온갖 고생하고 뭔가 좋게만 창의적인 아이디어 부리고 있는데도 무시당하고 있다가 5.16 물론 이전부터 시작했죠. 5.16이 나면서 이 사람들이 산업 일꾼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나. 이 사람이 산업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상인 세력들. 그 산업공상에서 갑자기 상이 위로 올라가는. 이러면서 이 사람은 그냥 딱
박정희 5.16의 슬로건, 진짜 국민의 폐부를 찌르는 슬로건은 그거거든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거든요. 네. 우리가 뭐 5,000년 역사니 뭐 2,000년 역사니 3,000년 역사니 심지어는 1만 년 역사니도 잘 살아본 적이 뭐 있는지 몰라서 기억이 없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 잘 살아보제 그게 가장 혁명적인 거였다.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에요. 사실은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는 뭐냐 그때 쌀이라고 했던 거. 그거 굉장히 혁명적인 거거든요. 사실 농민들 공산주의로 그거 솔직히 먹물들 빼놓고 힘들죠. 근데 그냥 농민한테 딱 얘기하는 건 쌀이다. 그 당시 농민들의 꿈이 뭡니까? 진짜 쌀밥 시커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 가난해 하는데 잘 살아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미국에서 이제 근대 기계화를 배워 갖고 온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요. 이 군인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가 그룹이 만들어지죠. 이게 세 가지 세력이 저는 지금 우리 보수 세력의 가장 근간인데 첫 번째 이제 건국 세력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거의 좀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5.16이 나면서 또 재밌게 5.16 세력이 4.19하고 연결되면서 이 건국 세력을 좀 이렇게 도외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래서 하와이 가셔서 그런 거고 이승만 대통령 사실 돌아가셔서 한국에 이 유해가 오는 것도 사실 박정희 정권에서는 좀 못 오게 하려고 했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유명한이죠. 한국 그 유엔군 사령관했던 벤플리트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과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벤플리트 장군이 그 유해를 갖고 들어오니까 이거 참 한국이 좀 어떻게 하기도 힘들어서 한 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건국 세력은 좀 숫자들만 되고 사라졌고 건국 세력의 상당수가 호남으로 하면서 또 민주당으로도 가고 그래서 사실 호국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중심이 돼서 박정희 정권 이후에 중심이 이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민주화 세력을 제가 일부러 했는데 이제 광의 민주화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 중에서 사실 이제 뒤는 좀 사라졌지만 70년대만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화 세력이 상당히 중심이었거든요. 그건 뭐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상당히 바뀌어버리지만 이런 세력들 자체가 이제 군부 독재라면서 싸웠지만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는 함께한다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오신 분들이 있죠. 이걸 갖다가 누군 전향이라고 하는데요. 전향은 죄송하지만 저같이 이제 좌익이었던 사람들이 오면 전향이지만 이분들은 전향이라고 하긴 힘든 자,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화 세력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사람 이름을 대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여기서 이름은 좀 장기표 선생도 그 부류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시청자분 있지만 저는 YS도 YS는 그렇다고. YS를 따르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렇다. 물론 이게 철저했느냐 불철저했느냐 그것도 논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70년대 때 그 민청학년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이렇게 80년대 세대의 그러니까 아부를 하면서 아부 표현이 거칠죠. 하면서 이쪽으로 넘은 것도 있지만 순수하게 이렇게 그 당시를 지켜나간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또 70년대 소위 말해서 직접 투쟁론이라고 했던 분들의 상당수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좀 물론 순수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급진민주주의를 추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 80년대 운동권이 굉장히 사회주의화되는 것에서 반발했다라고 하면서 하고 요것도 굉장히 뭐 반박하시면 그냥 의견이 다르다 정도밖에 얘기하는데 그 3당 합당이라는 것이 우선 형식적으로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 호국 세력,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었는데 제대로 이게 됐느냐에 대한 평가는 뭐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내리기는 아직은 힘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유민주 뭐 기왕에 얘기가 나온 거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화 세력을 그렇게 언급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떤 세력? 민주화 세력 중에 또 다른 세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라는 말의 정의에 따라서 그게 무슨 민주화냐고 할 말 없지만 민주화라는 게 뭐 꼭 성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그야말로 다수의 지배를 원하는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이 있었죠. 제가 뭐 하지만 저는 민경호 선생 주사파 뭐 자유민주주의 세력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와서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80년대 운동권의 주력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극소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전혀 없진 않았더라고요. 네. 제가 뭐 이름 대긴 뭐하는데 몇 분 제가 있었는데 김모모 씨. 뭐 그래서 아니 이런 놈이 아직도 운동권에 있네 그러면서 우리 그 얘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근데 그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손가락을 셀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이 골순이 아니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막스 내린 주인의 주사파 흐름에서 다 영향이 있던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잠시 정리하고 이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성준 선생의 어떤 그 분류에 따르면 그 보수주의 세력은 보수 세력. 보수 세력 주인은 좀 뺐습니다. 아까 처음에 네. 보수주의와 보수 세력은 다른 거다. 아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네, 더 하고 네, 싶은데 나중에 그러면 보수 세력에 건국 세력, 호국 세력, 산업화 세력 그리고 민주화 세력 일부가 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